안녕하세요. 시간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다른 분들은 불안하고 해서 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그냥 차분하게 하세요. 하나 할 때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시간은 유용한 시간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한테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는요, 마무리 특강할 때 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20페이지를 어젯밤 꼴딱 새가지고 700페이지를 줄여가지고 했는데, 장점이라 그러면 여지껏 여러분 관련 기출, 모의, 또 관련 법원 행시, 또 법원 사무관, 법무사, 또 사법시험 나왔던 기출 쟁점을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100개의 쟁점이 넘는데, 작은 것까지 여기서 절대로 사례형은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선택형도요,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판례를 긴 거는 줄였습니다. 핵심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만 해도 선택형도 대비되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제 강의 마무리 특강이나 블랙박스 특강 안 되신 분은 최신 판례 자료가 없을 텐데요.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는 최근에 판례 몇 개 중요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를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 드린 자료는 제 욕심인데요. 내일 마지막에 3회분 사례가 끝나고 한 30여 분 정도가 남는다면은 이거 쭉 훑으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부분, 뭐 영장 없는 압수 부분이라든지 공모분자에 대한 소송 관계라든지 특히 뭐 재신과 관련된 뭐 신규성 뭐 이런 부분들, 그거는 시간 되면 하고, 믿지 마세요. 이거 진도 못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밑에도 하시 바랍니다. 20페이지고 다 거의 한 99% 여러분이 아는 지문들이 아는 판례인데 노트장 찍고 사례 대비로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네, 진행 방식은요, 저기 3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 해가지고 한 50분 1시간 하고 쉬는 식으로 해서 오늘 3회분 선택형 진행하고, 내일 사례형은 거의 어떻게 보면 사례형이 또 다루기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올해 1차 모의고사, 거기서 최근에 판례 같은 거 빠진 거를 제가 한두 개씩 추가를 할 테니까 조금 첨삭하시면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몇 페이지 가시면 우리 형사소송법 문제가 처음 나오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19번 공소시효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어두세요. 화두입니다. 지금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드린 그 요약자료에 있죠? 그거 한번 잠깐만 커닝을 하겠어요.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이거 먼저 대강 보고 19번 선택형 들어가 볼게요. 각주 1번 보세요. 공소시효 중간 부분에 1 해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 해가지고 올 여름에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후닥닥 개정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시행이 되는 게,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제외니까 뭐 공동정범, 교사범까지는 시효제도가 사라졌어요. 천년만년 지나도 그런 공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조범 같은 경우는 동네대로 하는 겁니다. 사형해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고, 그리고 그 밑 중간에 보세요. 9페이지 요약집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올 사법시험에서도요 작은 점수로 2가지가 다 나왔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는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2가지 관점에서만 체크를 해두세요.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공소 제기 시하고 공소장 변경 시점이 다르죠. 공소 제기 시점하고 공소장 변경 시점. 또 공소장 변경이 있게 되면은 죄명도 바뀔 수도 있고 법정형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러죠. 따라서 기준이 되는 공소시효에 기준되는 법정형을 애당초 공소 제기 시점의 법정형으로 볼 건지,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이 2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걸 보라는 게 이겁니다. 요약집 9페이지 중간에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에서 동그라미 1 판단 기준 시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애당초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소인 뭐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 시점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시에 이미 공소 제기 시에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성 인정되는 전부까지도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 여부는 애당초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형의 문제는 심판 대상론이에요. 공소장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죠. 심판 대상론에 대한 통설 판례가 뭐죠? 이원설이죠. 공소사실, 그 다음에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는 것은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니까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건 여러분 시험에서도 선택형 수시로 나오고 올 사시처럼 작은 문제로 합해서 10점 정도로 또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약집 보고 있어요. 9페이지.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항 보세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다항의 사건의 입반이 확정된 때부터 나머지 기간이 진행됩니다. 중단제도가 아니라 정지제도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공범자에게 또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어떤 처벌상의 특례 규정을 둔 겁니다. 공범의 처벌상에 공범 중 한 놈이 기소되면 잠수생활하는 놈도 도망생활하는 놈도 정지돼가지고 같이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잠수생활하는 사람은 불이익하죠.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이 공범에는 뇌물 공여와 수수죄사와 같은 밑줄 쳐주세요. 대양봉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의 판례 입장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은 형법 쟁점이기도 합니다. 형법에서 죄형법중지 피고인한테 행위자한테 불리한 유추 확장 해석은 자제해야겠죠. 1번, 2번이 그 얘기고, 세 번째 형소법 253조 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 커넥션에서의 공여죄와 수수죄 사이의 대항봉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초A급 사례 문제입니다. 뇌물 커넥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물 마찬가지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공자일 수도 있고요. 이건 뇌물 공여자라고 합시다. 이자도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에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죠. 큰 의미로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사례로 그리면은 을이 먼저 기소가 돼가지고 을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은 이 뇌물 수수자, 이자 잠수생활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돼 있는지 문제인데, 이 경우는 253조 2항 자체가 공범한테 불리한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놈 기소되더라도 도망생활하는 뇌물 수수자는 순수하게 그죠? 범죄 종료 시로부터 시효기간이 완성되면은, 시효기간이 진행되면 완성이 돼서 면소 판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례인데, 올 한 2달 전에 법무사 시험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또 다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시험에서건 사시관간에 10점 배점으로서 아니면 형법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나올 수 있는 초 A급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19번 1회 19번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점수주기에서 낸 것 같아. 이거는 1. 중지 미수의 경우 시효기간은 미수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데, 해설지 1번 보세요. 형법 위에다가 특별법을 써두세요. 형법에 의해서 가중 감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19번에 1번 해설을 이걸 추가하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감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법의 의미는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충돌되면 특별법 우선이 적용되죠. 그 특별법에 가중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따져야 되지만, 형법의 경우는 원래 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수 감경된 형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실전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초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될 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감경된 경우는 가중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몇 년짜리 시효인가를 확인하자. 개념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쫓기면은 또 그 다음에 2번 범죄 후 법률 개정에 의해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당연히 아무래도 행위자 피고인한테 유리한 신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3번도 사례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의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넓게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봐서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니까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어떤 그 사법적인 실현을 위해서 보통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사업차 도망가더라도 처벌을 면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 경우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걸 문제로 냈어요. 공범 중 1인의 공소 제기로 조금 아까 봤던 거 공범 중 1인의 공소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가 정지되지 국외 도피까지 다른 공범자한테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이거 찾아내기 쉽지가 않을 테니까 밑줄 살짝 치세요. 국외 도피로 인한 그 위에다가 공소 제기로 다 공범자에게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 공범이 도망갔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놈이 불리하게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흡범 시효 완성은 상식적인 거죠. 공소제기되면 소송법상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세요. 공소시효. 올 6월 24일자 판례인데요. 아예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 중일 수도 있겠죠. 이때 시효가 정지되는지 이 경우도 우리 판례는 시효가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예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한 목적으로 외국에 계속 거주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도 정지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게 최근 6월 24일자 판례 입장인데 여름에 자료 마무리 특강 또 블랙박스 할 때 다 최신 판례로 드렸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겠어요. 제척. 올 1회 문제는 뭐 제척도 나오고 관할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뭐 조문도 막 나오고 하는데요. 1번, 2번, 3번 같이 묻고요. 뭐 사실 같은 데에서 점수 주기 위해서 5점짜리 나오는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약식판사가 1심에 관여할 때에는 동일한 신급이죠. 그죠? 전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척판사 아니라는 거고. 그러나 3번 약식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척판사가 되지만 판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설지 보세요. 3번에 보면은 전신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C번 보세요. 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교체, 경질된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4번, 5번을 같이 묶으세요. 통역인이 과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하는데 사실상 배우자예요. 피해자하고. 우리 사실상 민법에서 친족으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척 사유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통역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단 진술한 후에 자기 일을 했어요. 같은 기일에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는 해설 보시면은 그 볼드체 두째 줄 내려보면 25조 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도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입니다. 이러한 자가 계속 통용한 증인의 증인신문져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시 내용입니다. 통역인 문제는 요거 5번 지문 외에는 나올 부분이 없어요. 다음 21번 관할 문제입니다. 전부 여러분 뭐 사례용으로 또 벌써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하죠. 동그라미 1번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된 경우는 관할 거 있는 법원으로 센터링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항소심에서 문제될 때에는 관할 거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는 게 여러분 재작년 기출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례 형태로. 그 다음에 2번 최근 판례인데요. 소말리아 토지관할의 기준은 상식적으로 토지관할의 기준은 어디죠? 범죄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주소 거소지, 세 번째가 현재지인데 현재지는 적법하게 체포 구속된 장소도 현재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제주도에서 적법하게 긴급 체포되거나 한 경우는 제주도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니까 검사는 제주지법에다 공소 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해설지 보세요.
21번에 2번 토지관할에 있어서 현재지에서 둘째 줄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면 족한데 임의의 장소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 즉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긴급 체포된 경우도 제주도의 토지관할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언급해놨죠? 소말리아, 그죠? 저기 아덴만에서 한 열흘 만에 저기 부산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왔을 때 이 부산 고재기도 부산지법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자주 여기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조금 아까 봤듯이 8조 2항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단독판사 사건이 무엇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으로 중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가 원칙적 기준입니다.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중범죄일 때에는 신중하게 합의부에서 심판하라는 겁니다. 사물관할 중. 근데 공소장 변경으로 1심에서 단독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는 우리 8조 2항에서 관할 거 있는 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 거 있는 법원. 1심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보내면 돼요. 근데 아까 1번 지문처럼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관할 거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거꾸로. 합의부로 기소를 했어요.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데 이것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사건이 경미해졌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단독판사 쪽으로 이송할 필요는 없어요. 기왕에 소송 개성이 합의부에서 진행 중이죠. 이걸 또 다시 재바당하고 갈 필요 없이 그냥 2인 이상이 3인의 합의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실제 진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당분간 이 3번 지문은 선택형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최근의 판례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해설지에서 보면은 마지막 줄만 밑줄 그으세요. 3번의 마지막 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계속 들어가 심판해야 되고 단독판사에게 쓸데없이 재바등하는 자체가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두문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번 필변과 국선변호인 사건에 대한 옳지 않는 것에서 1번 최근의 판례 동향이죠. 필변 사건인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무효인 소송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필변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위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이미 그 전에 다루어진 소송행위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해설지 2번에 보면은 밑줄 친 분 두째 줄 보세요. 그 절차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 몽땅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지문 읽어보면 쉽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마음에 안 드는 판례죠. 필변 사건에서 둘째 줄 끄트머리 퇴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변호인 없이 판결 선고에도 족한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판례인데요. 90년도 초에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정권이었냐면 노태우 정권인가 해서 학생 시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피고인이 스스로 퇴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가 단기 3년 이상의 중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절차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정하니까 이 변호인도 동조해가지고 서로 퇴정을 한 경우 우리 법 330조에 보면은 퇴정한 경우에는 이자들 출석 없이 진술할 수 있다. 판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판결 외에 심리도 가능한지 또 퇴정한 경우를 증거 동의 의지한 것을 볼 수 있는지 그 당시에는 괘씸죄 차원에서 판결 외에 사실심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퇴정한 경우는 반대시 문건 포기로 한 거 봐서 증거 동의 의제한다 보는 게 90년대 판례인데 이 판례는 집접화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지문으로 뜨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퇴정 시 판결 외에 분명히 330조는 판결만 출석 없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했는데 크게 판결 전 절차인 사실조사도 가능하고 또 동의 의제